자, 이제 우리 물욕의 화신 한덕수 총리 지명자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덕수 재산이 10년 만에 2배 증가했어요. 재산 신고를 해서 이번에 받아봤어. 얼마냐? 82억.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할 때 그때 맥시멈 70억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또 10억 이상 넘어섰는데 10년 전에 한덕수 재산이 40억이었거든. 10년 만에 42억을 더 불렸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이 100억에 내놨던 그 종로에 있는 집, 그 종로에 있는 집을 실제로 신고에는 25억을 썼어. 뭐죠? 근데 내놓기는 100억. 이제 그런 TMI는 이따가 마침 다 준비했으니까 존나 TMI. 우리 조국만큼 털어보자 이런 거니까요. 아니, 요거는 저국까지 갈 것도 없고요. 김의겸 의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잘렸습니까? 아니, 잘린 건 아니었지만 대변인에서 왜 물러났어요? 그 평생 동안 기자 활동하시던 분이 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2층 건물 하나 샀다고 그게 부도덕하다고 결국 대변인 자리에서 내친 게 누굽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그만큼은 해야죠. 예. 그런데 본인하고 배우자 예금 합쳤더니 51억 원. 그게 10년 사이에 26억이 늘었어. 그냥 한번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안 쓰고 그냥 월급 통째로 모아도 1년에 6천만 원 모으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1년에 아무것도 안 쓰고 돈 모으려면은 1억 2천 모아요. 한덕수가 10년 사이에 현찰만 26억을 불렸어. 10년 사이에. 그러면은 1년에 얼마쯤 벌었나? 돈을 벌어들이는 게 굳이 뭐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보니까 그 4년 동안 김앤장 고문료가 18억인 줄 알았더니 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20억이더만 20억. 고문료만. 중요한 거는 2012년부터 10년 사이에 2배 뛰었다고 하는데 2012년에 이미 정년 퇴임할 나이였습니다. 정년 퇴임 이후에 재산이 2배 불어났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노인 일자리. 아니 그리고 김앤장 고문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앤장 이 큰 회사 안에서 여기서 월급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래 그냥 다 개인 사업자들 세금 계산서 각자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액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는 사실 수임료 같은 거는 현금 다발 가지고 와가지고 밀어넣는 아니, 고문료는 고문비를 받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독자. 그 수임이 아니니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인만 51억인 한덕수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고는 0원이에요. 이게 나는 키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현금만 26억이 늘었는데 신용카드는 0원이다라는 거는 사실 김앤장에서 받은 뭐 어떤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로 내 모든 사생활적인 그 지출을 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 신용카드가 빵원일 수 있습니까? 현금 신용이 낮아서 신용카드가 안 나왔나 보죠. 이거는 뭐 신용 체크카드 다 같이 얘기한 거겠죠. 잠깐만, 그거 좀 진지하게 합시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처럼 보이는데. 최근 5년간이잖아요.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빵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고문료를 그동안 많이 주지만 월 수천만 원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직접 근무하셨던 분들이 수천만 원 거의 본 적이 없다.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넉 달간 수억을 벌긴 했지만 그 사람 변호사였기 때문에 수임료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문료로만 이렇게 벌었다라는 거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야, 진짜 이거 그러면은 본인 재산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 야, 어떻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0원 신고가 돼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인수위의 해명도 되게 웃겨요. 한덕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제를 받지 않은 거다. 연말 정산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으려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뭐 개돼지로 하니까 이거 지금. 플렉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거죠 국가에다가. 그게 아니라 홈택스 들어가면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는 그냥 자동으로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인수위 얘네들도 연말정산 지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야, 그걸 그렇게 실드 치나 진짜? 아니, 무슨 연말정산 안 받으려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응. 아니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겠네. 그거 공개하면 되겠네. 자, 어쨌건 한덕수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큰 그림이 안 보이는데 국무총리 정도 한 사람이 다시 사기업인 김현장에 가서 거액을 받고 또 그렇고 하고 있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돌아오는 이 자체가 부도덕한 거라니까. 그렇죠. 다른 걸 떠나서 이런 자들은 공직을 다시 시키면 안 돼요. 더군다나 국무총리를 하고 나서 처야에 묻혀 있다가 뭐 후학을 양성한 게 아니라 사기업 가서 사실상 국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총리로 돌아오는 행위 자체 이게 부도덕한데 그 사이에 지금 해왔던 일들이나 재산 그 증식 과정을 보니까 국민 눈높이랑 너무 안 맞잖아 지금. 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기업에 근무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기업들도 자기 기업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기업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걸로 영리행위를 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국가에서 총리까지 진행 경력을 가진 자가 김현장처럼 법률 혹은 행정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막 그만두고 나서 김현장 못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2년 3년 동안 주요 로펌에 못 가게 한 이유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총리까지 했던 국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행정적인 업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가서 고문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근데 총리를 또 한 번 하겠다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쓸데없는 욕심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 더 검증을 더 들어가야지. 한덕수가 살던 집을 그 최근에 이제 팔려고 내놓았던 게 100억이었고요. 한덕수가 문제가 됐던 게 한덕수가 이 집을 사용 안 할 때 월세를 내놨었는데 거기 이제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어제 그제 보도를 해드렸죠. 그 미국계 기업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선수금 주고 근데 새로만 막 6억 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놀라운 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한덕수가 외교 통상 이런 쪽에 고위 공무원일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데 미국계 기업이 두 군데가 들어왔었다. 근데 나는 몰랐다. 우연히 우리 집에 월세로 내놨더니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그냥 6억은 주고 그냥 나는 거기에 돈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을 종로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라 용산에 있는 유엔빌리지 쪽에 있는 부동산. 간단히 말해서 외국계 기업의 임원들이 많이 사는 곳에 내놨다. 그러면은 오세요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는 관련 업무의 고위공무원이었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덕수가 본인 종로에 내놓지 않고 용산에 직접 가서 집에서 20분이나 걸리는 그런 곳에 가서 내놨다. 이게 사실은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매물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거기 브로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브로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문로는 워낙 여기에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아, 예리하다 진짜. 거기서 월세를 내놓으면 소문이 바로 날 거고 사실 강북에 외국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AT&T나 엑선모빌 같은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근데 지금 월세를 낸 것도 우리 상식에 빗나가게 많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마피셜입니다. 본인이 월세를 이만큼 해서 주고 병원 리베이트처럼 줬을 수 있잖아.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근데 저는 갑자기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서 그게 생각납니다. 뭐. 아크로비스타가. 왜? 우연히 그냥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래서 브로커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브로커 부동산을 수소문하다 보니 그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었고 이 유엔빌리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왕왕했었기 때문에 이 브로커를 찾아서 유엔빌리지 앞에 있는 부동산까지 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 조금 삼성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잖아. 그렇지. 저는 조금 마찬가지 의견이랑 다른데 이거는 특정인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가까운 부동산을 갔다. 그러니까 AT&T와의 관계로 보면은 오히려 특정인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기 편한 부동산이 거기 이태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네. 그 브로커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악의적이고 나쁜 게 뭐냐면 한덕수가 이 정부에서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AT&T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시장에 조달, 그러니까 그 조달 시장에 참여를 하게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줄다리기를 하려던 시절인데 담당자가 한덕수인데 이걸 한덕수 집에 월세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있어요. 정부 미국 AT&T의 특혜 한국통신 교환기 입찰 때 관례 무시하며 참여 허용 규정 서류도 받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236억치 낙찰. 헐. 좋네 줬어죠 이거는. 이거 좀 심각하잖아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구수생인데 대학을 구수를 했는데 수능 출제자 집에 얹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타겟팅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공교롭고도 우연히 이건 윤석열하고 똑같은 스킬이야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들만의 스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스킬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실 지금 같으면 AT&T에서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그렇죠, 추정이죠. 지금 같으면 뇌물이에요. 그렇지 뇌물이지. 지금 같으면 뇌물이에요. 뇌물을 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주고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애를 든 거예요. 특정 인물이 생각나면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 삼성과의 관계도 아주 비슷한 거 아니야?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검찰 뭐 아는 검사 뭐 장인어른이 집을 사줬다, 아버지 집을 사줬다, 이 김에 돈을 약간 올려준다든지 약간 덜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거래 액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액수 이상의 금액은 뇌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이해충돌이라든지 무슨 법이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걸 검찰이 알려줄 리가 없는 거니까 명심하자고. 우연히게 건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국정감사를 했을 때 이 입찰에 들어갔던 업체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4군데거든요. 근데 이 4군데가 전부 다 수백 쪽에 이르는 증빙 서류를 냈어요. 근데 AT&T는 견적서 딱 한 장만 제출합니다. 했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해. 그리고 그 기업은 한덕수네 집에 월세로 들어와서 거액을 성금으로 주고. 이런 자가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여러분. 사실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까지 않아요. 뭐 안 그냥- 나왔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알 수 그렇죠.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자께서 워낙 이 눈높이를 높여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TMI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검증은 조국만큼은 합시다. 아직 멀었어. 시작도 안 했지. 지금 민주당은 TF까지 구성했는데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 한덕수 통과 못 시킵니다. 애꿎은 나경원만 탈락할 수 있어 지금. 한덕수 딜하느라고. 우리 쪽 사람 아니에요. 뭐 우리 쪽 사람이니까 너네가 그렇게 쉽게 크게 못 때릴 거라고 생각해서 한덕수 세워놨는데 절대 아닙니다. 뭔 소리야? 한덕수는 우리가 홍남기를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덕수를 DS라고 하는데 정봉주 의원은 우리 방송에 나가지고 계속 DS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도구 사운드. 요걸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도구 사운드 한 선생님. 아무튼 좀 심하네. 아, 그렇네. 내가 봤을 때 한덕수는요 이런 기득권 고위 관료들의 그냥 샘플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렇죠. 예. 이참에 관련된 부동산과 다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좀 김앤장까지 좀 압수수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을 거쳐서 오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김앤장 내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사실 맞아, 제가 맞아. 그 이야기를 네. 지금 시간을 따로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윤병세.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고 끝까지 했었죠. 그 사람 김앤장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나요? 저기 뭐야 강제징용 관련해서 로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특정 개 사기업에 있던 사람이 정부 공직에 와가지고 자기 친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이해관계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과연 김앤장에 있었던 한덕수가 총리가 됐을 때 김앤장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단 한순간이라도? 없어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 한덕수 때릴 일은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한 TMI 뉴스, too much information. 여러분들 몰라셔도 되고 알으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제가 어제 한덕수 집안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 서울 역사 아카이브 신문로 2가편 500페이지짜리를 뒤졌습니다. 근데 이 신문로 2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집 근방을 봤더니 이게 근현대사의 핵심이 되는 부지인 거예요. 어제 정말 몇 시간을 걸쳐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덕수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패듯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TMI를 가져왔는데,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일단 이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집 자체가 터가 경희궁 터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경희궁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한 그 일제가 터를 잡은 곳이거든요. 그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집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덕수의 장인은 무슨 사람이었을까를 그러게. 뒤져봤었어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었을까? 네. 그래서 당시에 봤더니 와, 연도별 10평 순위 10위권 안에. 1962년에 네. 이 건설업체 순위 대한민국 7위 신흥건설 산업. 저 최현식. 최현식 씨가 네. 이제 저 한덕수의 장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찾고 나서 좀 허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러고 나서 70년에는 최철식이라는 사람으로 아마 형제로 보이는데 이 안에 70년대에는 좀 순위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친일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있는 곳이 이따가 사진을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잠깐만요. 그게 그야말로 TMI야. 아니 왜냐면 지금 자꾸 친일파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친일파라고 하든지 말든지 굳이 싫듯이 말이에요. 아, 그게 그런가요? TMI예요. 그게 쓸데없는 거야. 그게. 아, 왜냐면 그러면 우리 분위기상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이길 바라는 건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굳이 왜 그걸 실들어줘요? 왜냐면 최현식의 아버지가 어. 그 기독교 쪽, 그러니까 이완용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운 이후에 그쪽 이제 목사님들을 돕는 교회도 짓고 막 이런 적이 잠깐만요. 있었어요. 내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진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또 이렇게 이미지 세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일반적인 자료 몇 개를 갖고 절대 실드지 마시고요. 네, 일단- TMI 뉴스가 이래서 TMI였어? 다시 패는 모드로 돌아가서 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그래서 70년에 이 신흥건설 사장이 구속이 됩니다. 네, 건을 보시면은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년에 구속이 되면서 아마 사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은 것은 65년도에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신흥건설이 막 물에 올라가지고 엄청 막 전국적으로 막 하고 다닐 때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한덕수 집안처럼 전주 출신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북은행을 지을 때 박정희에 의해서 전북은행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집안의 지금 신문로 2가의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전부 다 경희궁 터예요. 저 밝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 경희궁이었는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최아영징이 가지고 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최아영이 아버지가 한덕수한테 3억 얼마에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증여의 냄새가 나요. 증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집은 89년에 3억 5천에 한덕수가 장인으로부터 샀는데 이미 이때는 결혼한 이후인데 어떻게 장인으로부터 샀는데 이게 어떻게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매매라고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건 그래요? 좀 위험해요. 예, 그건 좀 위험합니다. 아니 매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매매라고
그 지난 청문회 때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매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증여도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그렇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 그 질문한 게 아니라 당시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 의혹 제기를 한번 더 해보는 의혹 거야. 제기를 제기를 한번 더 하는 해보는 거. 아. 여기서는 정변이 TMI인 걸로. 네. 일단 왜냐면 우리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희궁 안에 굉장히 괜찮은 집안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전에는 일본인 관사로 쓰였다가 일본인이 다 몰아 나가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뭐 미군정이 들어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재벌 신흥 재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기에 쌍용, 삼성, 뭐 파일럿이라던가 대우, 우리나라 SK까지 전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당시에는 여기 이 동네에 재벌가들이 쫙 살았다는 재벌. 네. 회사 로고와 함께 지금 표시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최상류층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남동으로 이사 가고 맞아요. 강남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성북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우리나라 좀 상류층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 실제로 숨어 있는 신흥이 아니라 저 아주 전통적인 잘 사는 사람들이 일제 때부터 잘 많이 살았던 곳.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면 될것 여기가 일제 때 지어진 관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식 건물 짓는 게 가장 빨리 들어왔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안들이 전부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대부분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끼리끼리 다 알고 다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건희도 여기 살았고 SK 최종관 그룹 이게 집안이 다 여기에 살았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삼부토건도 여기 있습니다. 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삼부토건이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한덕수하고 김건희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운찬이 66학번인데 66학번인데 최하영도 66학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한 살 어려서 67학번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아는 얼굴이구만. 네, 다 아는 얼굴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이야기도 있는 거죠. 지금 한덕수가 이걸 100억에 내놨다고 하고 하면서 실드를 뭐라고 쳤냐면은 얼마나 받을지 몰라서 내놔봤다.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럼 얼마냐? 최근에 거래된 게 비슷한 평수가 그것도 있죠 지금. 네. 신문로 이가로 봤을 때 사실은 저 경희궁 터에는 지금 매물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경희궁 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 있는 가장 비슷한 매물을 찾아봤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한덕수가 내놓은 게 거의 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건물층으로는 3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 네. 상위 2층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50억에 나온 거예요. 49억 5천. 매매가가. 매매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그 집을 공시 가격으로 25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100억으로 내놨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한데 어찌됐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 한다고 보면 시세가 그러면 한덕수가 제대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100억이 넘어가야죠. 현실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세로 이걸 신고를 했다면 100억이 넘어가는데 80억에서 뭔가 이렇게 100억을 안 넘기려고 막 몸부림친 느낌이 좀 나요. 현실적으로. 한덕수 재산 공무원 출신인데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상당히 국민적 심리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것도 이제 쉽게 표현하면 다운 시킨 거죠. 다운. 윤석열 집이 한 40억 된다 그러는데 아크로비스타가 실제로는 20억이 안 되게 지금 신고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한덕수가 있었던 김현장이 얼마나 큰 회사냐. 법률 사무소야 정확히 말하면. 로펌이라고 부르는 건 좀 웃기더라고. 한번 봅시다. 김현장이 2016년 매출 한번 보십시오. 점유율 한번 점유율 매출. 사실상 우리나라 이 법률 사무소, 로펌 다 합쳐가지고 5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지금 2018년 기준 매출이 1년 매출이 요거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에요. 1조 511억. 점유율이 그렇다고. 4년 전.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전체. 이게 이제 뭐 빈입금 부익부 이런 현상인데 김현장으로 몰리고 수임도 김현장이 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김현장이 이제 거대 공룡 기업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1조 511억이라는 게
아니요, 저는 뭐 알 수는 없죠. 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징용죄, 강제징용자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재판에 김앤장이라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김앤장을 그렇게 키워준 데는 그 사건들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저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만 김앤장 입장에서는 비싼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엊그제 정봉주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김앤장 같은 데서는 수임 큰 사건인 경우에 200억, 300억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럼요. 세상이라고 완전히 했잖아요. 이런 기업은요, 그 구성원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이 26억, 27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업 관련된 뭐 이렇게 우리는 소송만 생각하는데요. 김앤장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틀릴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라든지 행정사건 같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 얘네들은 해요. 그 변리사들도 이 김현장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걸로. 원래 회계사. 김앤장이 특허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법정까지 가지 않고 정치인을 통한다든지 혹은 자기 조직에 있던 사람을 정치인으로 보낸다든지 윤병세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고 맞아. 그 얻어낸 걸 토대로 해서 정말 수백억 기업들은 그렇게 낼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래서- 상상이 안 가지만. 그래서 총리를 봤을 때 총리 인준을 한다고 했을 때 인수위원회랑 김앤장이 토론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 원하냐. 그리고 김앤장에서 국가로 파견을 하는 거죠. 총리는 이번에 누구 이렇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상상이 아니에요. 박근혜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저 네. 댓글창에 뭐 슈퍼챗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황식님 있잖아요. 제 칭찬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였어요. 나 저 김황식이 전 총리. 총리예요. 전 총리. 분명히 또 한덕수가 싫어갖고 이게 나한테 칭찬하고 있나 싶어서.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총리이던 자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김앤장에서 총리로 온다 말이에요.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에 변호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그 상황에 또 한덕수 체제 내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강제징용 관련해서. 김앤장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같은 데를 이렇게. 그러면 그런 사건 벌어지면은 한덕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기업을? 자기 소속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운 인물이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다 그러려고, 진짜. 나는 진짜. 한덕수 낙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 수입 이런 거 차원을 떠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리였던 자가 일개 이런 고문으로 가서 막 돈 버는 건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해온 일종의 브로커 뭐 스파이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느낌 주는 자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임하고 가고 싶은 곳이 김앤장이잖아요. 나도 가고 싶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에 먼저 가 있는 선배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전화를 해서 그거 자료 좀 줘.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너도 오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그게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언론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음. 때문에 김앤장 진짜 압색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간단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무런 사명감 없이 중요한 중책에 앉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한덕수는 내가 봤을 때 사퇴할 때까지 때리자고 그래요. 또. 너 진짜 부도덕한 자야. 우리가 윤석열이 지명하지 않았다면 한덕수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이런 생각 들 정도의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느낌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날 지금 한덕수 낙마시킬 테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58.8만 명에 9명 남았네요. 9명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60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헐떡대 힘들어 죽겠다. 그 대선 끝나고
대선 진 것 때문에 구독자 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40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있잖아. 28일 동안 400명.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끝나고 이제 4주 조금 더 지났는데 436명이 늘어났다 생각해보면 사실 예전 같으면은 최소한 2만 명 이상 늘어나야 되는. 에휴, 참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30명 남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